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족도 남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불편해 하실 거예요. 가족인데 무슨 남이야? 혈육을 어떻게 남이라고 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저도 압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신성한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정말로 편안하신가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 전화만 와도 긴장되고 형제 자매와 만나면 어색하거나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나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5명의 철학자들의 시선을 빌려서 가족이라는 관계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위로나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철학적이고 실용적이고 조금은 냉철한 관찰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죄책감 없이 거리를 둘 수 있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되 속박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장 자크 루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속박되어 있다. 가장 큰 속박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존재할 수 있다. 루소는 18세기 계몽사상가로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첫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원래는 정치적인 의미였지만 오늘은 이걸 가족 관계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런 의무도 역할도 기대도 없었죠.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 세상에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 들어갑니다. 너는 장남이야. 너는 막내딸이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야. 딸은 얌전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 부여되고 역할이 주어지고 기대가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죠. 예를 들어볼게요.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했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묻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나이가 있는데 빨리 해야지. 부모님 걱정 좀 그만 시켜드려. 이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결혼해야 하는 딸이라는 역할에 속박되어 있어요. 그녀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이 기대하는 삶의 형태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평생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회사는 네가 물려받아야 한다.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 가문의 전통, 경제적 책임감 때문에 그 꿈을 접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후계자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 살아가게 됩니다. 루소가 말하는 속박은 바로 이겁니다. 가족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특정한 틀 안에 가둡니다. 그 틀은 때로는 효도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속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형제가 기대하는 역할을 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불효가 아닙니다. 이건 자유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공항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파리행 비행기를 타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은 도쿄예요. 파리행 비행기를 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파리도 좋은 곳이죠. 하지만 그건 부모님이 원하는 목적지일 뿐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도쿄행 비행기를 탈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니까요.
루소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속박되어 있다. 이 말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입니다.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는 걸 알면 그 속박을 풀 수 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관계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둘 수도 있고, 기대를 거절할 수도 있고, 자신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두 번째 철학자는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생각하는 나는 나이고 타자는 나를 둘러싼 또 다른 사고이다. 가장 가까워 보여도 분리된 존재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유명하죠. 이 말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의 확실성입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의심할 수 있는 건 다 의심해보자. 세상이 진짜인지, 신이 존재하는지, 심지어 내 몸이 진짜인지도 의심해보자. 그런데 한 가지만은 의심할 수 없다. 바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이 논리를 가족 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족을 너무 가깝게 느낍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형제는 같은 피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족은 나와 하나다라고요. 하지만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부모님도 형제도 배우자도 모두 나가 아닙니다. 그들은 타자예요. 나를 둘러싼 또 다른 존재일 뿐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가족을 너무 가깝게 생각한 나머지 그들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엄마는 날 낳았으니까 날 제일 잘 알 거야. 형은 나랑 같이 자랐으니까 내 마음을 알 거야. 내 자식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볼게요. 한 여성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남편에게 털어놓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무슨 소리야? 불편한 게 뭐가 있어? 빨리 정신 차려. 이 남편분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남편은 아내와 생각이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남편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휘휘 고개를 저으며 앞만 보고 사신 거죠. 그래서 아내의 우울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에게는 우울증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들릴 뿐이죠. 아내는 상처받습니다. 당신은 날 절대 이해 못해. 하지만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남편은 아내 자신이 아니니까요. 남편은 독립된 사고를 가진 별개의 인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매가 있습니다. 언니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요. 동생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커리어를 쌓고 있죠. 명절 때 만났습니다. 언니가 말합니다. 넌 참 편하겠다. 애도 없고 자유롭게 돈 벌고. 동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집니다. 언니는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 회사에서 매일 전쟁이야. 언니는 또 말합니다. 그래도 애 키우는 것보다야 낫지. 이 둘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언니는 육아의 고통 속에 있고 동생은 직장의 압박 속에 있습니다. 같은 자매라도 그들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고 있어요.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 속에 살고 나는 나의 세계 속에 삽니다. 우리는 겹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대를 낮추세요. 남편이 날 이해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남편은 남편의 렌즈로 세상을 볼 뿐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에요. 두 번째, 설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세계에 산다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린 다르구나.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한국에 살고 있고 가족은 브라질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전화로 한국의 날씨를 설명합니다. 여기 엄청 춥고 눈이 와.
하지만 가족은 브라질의 여름 한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더위에 지쳐 있죠. 그들이 여러분의 추위를 진짜로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상상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세계에 있고 형제는 형제의 세계에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고통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다. 그리고 타자는 타자다. 이 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가족에게 완벽한 이해를 바라지 않게 되고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덜 상처받게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계를 살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들의 세계를 살게 두세요. 세 번째 철학자는 장 폴 사르트르입니다. 타자는 나를 자유롭게도 하고 얽매이게도 한다. 가족도 나를 규정하는 하나의 타자이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의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 정해진 본질이 없고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르트르는 또 다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타자는 지옥이다. 왜 타자가 지옥일까요? 사르트르에 따르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나만의 생각, 나만의 선택, 나만의 존재.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규정하지 않죠. 그런데 타자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타자는 나를 봅니다. 그리고 나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착하네. 저 사람은 게으르네. 저 사람은 이기적이네. 그 순간 나는 타자의 시선 속에 갇힙니다. 타자의 판단이 나를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우리를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서 봅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를 가장 강하게 규정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어요. 부모님은 그를 우리 애는 좀 소극적이야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랐습니다. 긴장해서 말을 더듬는 습관도 고쳤고 대학에서 토론 동아리 회장을 했어요. 지금은 회사에서 발표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집에 가면 부모님이 친척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는 원래 좀 조용해서요. 말수가 없어요. 그 순간 남자는 다시 조용한 아이가 됩니다. 30년 전의 정체성이 그를 다시 덮치는 거예요. 이게 사르트르가 말하는 타자의 시선입니다. 가족은 우리를 과거의 모습으로 고정시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 가족은 우리를 예전 그대로 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말썽꾸러기로 통했어요. 어렸을 때 반항도 많이 하고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죠. 그런데 그녀는 성인이 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느끼며 변했습니다. 지금은 책임감 있는 직장인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해요. 하지만 집에만 가면 그녀는 다시 말썽꾸러기가 됩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너 또 무슨 일 저지른 거 아니야? 그녀는 좌절합니다. 난 변했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날 계속 그렇게 보지?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자는 우리를 규정하고 그 규정 속에 가둔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족의 규정을 거부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소극적인 아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소극적인 건 아닙니다. 그건 부모님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의합니다. 타자가 아니라요. 두 번째, 가족의 시선에서 벗어나세요. 이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명절을 건너뛰거나 방문 횟수를 줄이거나 전화를 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들의 시선에 갇힐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세 번째, 새로운 타자를 만나세요. 사르트르는 타자는 지옥이다 라고 했지만 동시에 타자는 우리를 자유롭게도 합니다. 어떻게요?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를 과거의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우리를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오래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은 10년 전에 샀고 이제 낡았고 여러분에게 잘 맞지도 않아요. 가족은 여러분을 그 낡은 옷을 입은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옷을 입은 여러분을 기억하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새 옷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과거가 없으니까요. 가족의 시선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가족이 규정한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입니다. 사르트르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타자는 나를 자유롭게도 하고 얽매이게도 한다. 가족이라는 타자가 여러분을 얽매고 있다면 그 얽매임을 풀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입니다. 가족의 규정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재정의하세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네 번째 철학자는 카를 마르크스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경제적 조건 아래 형성된다. 가족도 사회적 산물이지 자연적 절대가 아니다. 마르크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 자본론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가족을 어떻게 봤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가족은 사회적 산물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가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관계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마르크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형태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집니다. 봉건시대의 가족, 산업시대의 가족, 현대의 가족은 모두 다르죠. 왜 다를까요? 경제적 조건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며느리, 사위까지 한 집에 모여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해서? 아니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할아버지도 일하고, 아버지도 일하고, 아들도 일하고, 며느리도 일했죠. 가족이 곧 노동력이었고 생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했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농사는 필요 없고 가족 전체가 함께 일할 이유도 없어졌죠. 그래서 핵가족이 등장했습니다. 부모와 자식만 사는 작은 가족. 이게 더 효율적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어떤가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아니요. 경제적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결혼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혼자 사는 게 더 효율적인 시대가 됐죠.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은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구조일 뿐이에요. 그럼 이걸 오늘날의 가족 갈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해야지. 애도 낳아야지. 그게 정상이야. 하지만 자식 세대는 고민합니다. 결혼하면 집을 사야 하는데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애를 낳으면 육아비로 수억이 들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둘의 갈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경제적 조건의 차이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젊었을 때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쌌어요. 월급의 몇 배만 모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죠. 육아비도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결혼과 출산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 세대는 다릅니다. 집값은 월급의 수십 배고 육아비는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자식들은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때는 다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시대가 다르니까. 경제적 조건이 다르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기대합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부양해야지. 하지만 자식들은 곤란합니다.
자기 생활비도 빠듯한데 부모님을 어떻게 부양해요? 이것도 경제적 조건의 변화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노인을 책임지지 않았으니까요. 연금도 없고 복지도 없었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이 있고 기초연금이 있고 노인복지 제도가 있어요. 부모님은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회적 산물로서의 가족입니다. 가족의 형태, 가족의 역할, 가족의 의무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부모님 세대의 기준을 절대화하지 마세요. 우리 때는 이랬어라는 말은 그냥 과거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게 지금도 옳다는 보장은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의 선택을 정당화하세요.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합리적 선택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경제적 조건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에요. 세 번째, 가족의 형태를 새롭게 정의하세요. 가족은 반드시 피로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마르크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족은 자연적인 게 아니다. 사회적 산물이다. 그러니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지 시대가 다를 뿐입니다. 마지막 철학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이해와 오해가 얽힌 실타래이며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유명해요. 그는 인간의 삶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봤죠. 그의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죠.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이번엔 추워요.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갑니다. 또 가시에 찔리죠. 고슴도치들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만 가시에 찔리지 않는 거리. 쇼펜하우어는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입죠. 그래서 다시 거리를 둡니다. 그러다 외로워지면 또 가까워지고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까이 있고 싶어 하죠.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털어놓습니다. 오늘 상사한테 혼났어. 너무 화나. 아내는 위로하려고 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상사가 너무한 거지. 하지만 남편은 괜히 짜증이 납니다. 넌 그 상황을 모르잖아.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 아내는 당황합니다. 그럼 위로를 하지 말라는 거야? 남편은 또 짜증을 냅니다. 위로는 고마운데 넌 내 상황을 이해 못해. 이 부부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남편의 직장 상황을 아내가 100% 이해할 수는 없죠. 아내의 위로가 남편에게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도 없고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와 딸이 있습니다. 딸은 취업 준비로 힘들어요. 매일 면접을 보지만 계속 떨어지죠. 어머니가 말합니다. 괜찮아, 다음엔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딸은 폭발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머니는 상처받습니다. 나도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딸은 또 말합니다. 그런 말이 위로가 안 돼. 어머니는 딸을 사랑합니다. 딸 역시 그렇죠. 하지만 딸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딸 역시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딸이 아니고 딸도 어머니가 아니니까요.
어머니는 어머니 세대의 취업 시장을 경험했을 뿐 지금 딸이 겪는 초경쟁 취업 시장을 경험하지 못했죠. 딸 역시 아직은 자식을 키워보지 않아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요. 그럼 이게 절망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이해를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가족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부모님이 나를 100%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노력할 수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내가 가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도 버리세요. 우리는 종종 나는 내 엄마를 잘 알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엄마도 한 명의 인간이고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세 번째, 적당한 거리를 찾으세요. 고슴도치처럼 우리도 가족과의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죠. 그 중간 어딘가에 정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적당한 거리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적당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거리가 여러분에게 편안한가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은 뒤로 물러납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죠. 사람이 적으면 조금 더 가운데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불편하고 너무 멀리 가면 이상하니까요.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함을 나눌 수는 있다. 가족을 사랑하되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되 100%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5명의 철학자와 함께 가족도 남이다 라는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루소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가족이라는 속박 속에 산다.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나와는 분리된 존재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가족의 시선이 나를 규정하지만 나는 그걸 거부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가족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적당한 거리를 찾아라. 이 5가지 메시지를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특정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특정 형제, 자매와 함께 자랐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동으로 나와 맞는 사람들인 건 아닙니다. 부모님의 가치관이 나와 다를 수 있어요. 형제의 성격이 나와 안 맞을 수 있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이니까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같은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자동으로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가족도 남이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족이 남이라는 걸 인정하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가족이니까 당연히 날 이해해 줄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가족이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죠. 대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가족과 가깝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나와 잘 맞고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말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상처받고 멀어질수록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말이에요. 둘 다 괜찮습니다.
심리적 거리두기는 불효가 아닙니다. 이건 건강한 자립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거리를 두는 건 부모님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명절에 가지 않는 건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랑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해야 해라고 강요받으면 오히려 사랑이 멀어집니다. 의무가 되면 감정은 죽죠. 하지만 거리를 두면 오히려 사랑이 생길 수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님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제의 고마운 점이 떠오르죠. 사랑은 거리 속에서 자랍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단점만 보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좋은 점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끔 떨어져 지내는 가족이 오히려 더 사이가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았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해한다고 착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는 내 자식들을 잘 알아. 나는 우리 엄마를 잘 알아. 나는 우리 형을 다 알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머니도 한 명의 인간입니다. 복잡한 감정, 숨겨진 욕망, 말하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삶이 있고 고민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존중할 수는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도 거리를 두며 평화롭게 지낼 수는 있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희생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행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속박당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하되 자유를 잃지 마세요. 가족을 존중하되 자신도 존중하세요. 가족도 남입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은 중요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힘이 드는 관계라면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선택된 관계로요.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연결로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셨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유롭게 사세요. 감사합니다.